야, 옛날에는 집 한 채 뭐 서울이나 부산이나 뭐 똑같은 집 한 채였는데, 그리고 니도 집 한 채 5억, 나도 집 한 채 5억. 그러면 서울가에 있는 친구들 전혀 부러운 기색을 하지 않고 당당하게 부산에 거주하시면서 살아갔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야, 니 옛날 5억 갔던 집이 얼마라고? 한 20억쯤 가? 근데 우리 부산에 5억짜리 집 갖고 계셨던 분들은 그대로 5억 내지는 오히려 떨어진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과 우리 부산 지역에 제가 최근에 우리 동아대학교 교수진과 이 조사를 해봤는데, 네. 과거 10년 전에는 서울 평균적인 아파트 가격과 우리 부산 지역의 평균적인 아파트 가격이 2배 조금 넘었었는데, 10년 지난 지금은 자, 지난주 정부가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에 초점을 맞춘 강력한 대출 규제인데요. 서울이 장기적으로 묶이면 안 그래도 어려운 지역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피하긴 어렵겠죠. 자, 이 시간에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부터 침체된 부산 부동산 시장까지 두루 진단해봅니다. 부동산 전문가 동아대학교 부동산 대학원장 강정규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정책 기조도 달라지죠. 이재명 정부 초기부터 강한 규제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의 부동산 경제 정책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교수님? 예, 일단은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졌고 그 현 정부의 그 전반적인 기조는 흔히 말하는 진보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과거의 진보 정권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나 문재인 대통령 시절을 봤을 때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만은 상당히 강한 가격 안정 기조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주거에 대한 것들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하는, 그리고 각종 부동산 개발 사업에 있어서 공공성을 좀 확보하려는 노력들이 과거의 진보 정권에서 상당히 많았었다라고 네. 봤을 때, 이번 새로운 정부도 진보 정권의 축을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조가 가격 안정, 그리고 주거 복지, 그리고 각종 개발 사업에 있어서 공공성 강조, 이 세 가지로 큰 틀을 잡지 않겠나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그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짧았지만 그 공약 사항이라든지 또 대통령님의 여러 가지 그 선거 유세를 봤을 때는 네.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이 주택 공급에 대한 것들을 좀 확대하겠다.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어떤 신도시를 만드는 것들도 추진하겠지만 그 도심 내에 있는 노후 불량 주택을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해서 도심 지역에 양호한 주택 공급을 하겠다. 즉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과거의 진보 정권과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 안정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호 부동산 대책을 보면 네. 강력한 대출 규제가 핵심이죠. 네. 수도권 또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용 주담대 한도를 6억 이내로 제한했고요. 갭 투자를 막는 안도 담겼습니다. 전례가 없는 강력한 규제다, 이런 말도 나오던데 교수님은 이 정책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은 지금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수년 만에 최고로 올라갔다. 지난 5월 달에 통계치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말씀 여러 차례 드렸지만 강남 3구하고 용산구가 가격 상승을 주도를 했는데 네. 지금 서울의 최고가 주택 가격을 거래한 지역들 보면은 강남구에 있는 서초구에 있는 모 아파트 33평짜리가 70억이 넘게 거래가 됐었습니다. 미쳤다. 네, 그 전에는 이 33평짜리가 그 30억대, 40억대 정도였는데 불과 한 1, 2년 사이에 평당 2억 원을 돌파를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와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또 이러한 가격 상승세가 용산구 그리고 마포구, 성동구로 조금씩 확대가 되고 있고 네. 또 수도권 지역에서는 과천 그리고 분당 지역까지 좀 확산되는 모습을 좀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력한 그 규제 대책이 6월 27일 날 나오기 전에도 네. 금융 규제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즉 DSR이라고 하는 그렇죠. 제도를 통해서 네. 본인의 소득과 연계한 대출을 어느 정도 규제를 했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택가격 대비 집값에 얼마를 대출해 주는 제도는 아주 오래전서부터 대출을 해왔던 제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강력한 대출 규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3구하고 용산구의 주택가격이
주택에 대한 희소성, 즉 더 이상 그 지역에는 이만한 집이 안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현금 부자들이 강력하게 그 지역에 주택 구입을 했고요. 네. 또 그 지방에서 계신 분들도 상경 투자를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셨죠. 우리 부산 분들도 일부 계셨고 맞아요. 또 다른 지역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규제인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상 유례가 없는 대출 한도 폭을 DSR이라든지 집값이라든지 여건에 관계없이 6억까지 대출을 막았다라는 강력한 규제 대책을 내놨다. 지금 현재 집값이 상승하는 거를 봤을 때는 네. 아마 뭐 특단의 조치다라는 측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집값을 잡지 못할 것이다라는 정부 당국자들의 급박한 마음이 좀 담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집값을 이렇게 금융적인 한도 내에서 규제를 한 것으로 과연 집값이 안정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강력한 규제 대책은요. 네. 지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나왔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 시절에도 나왔었고 그리고 또 이번 정권에서도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네.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라는 신호가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현금 부자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매수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집값을 안정시키려고 그러면은 현금 매수할 수 있는 분들 숫자보다 그 분들이 선호하는 강남 지역과 용산 지역에 더 많은 집을 져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현금 부자들이 대출 안 받더라도 뭐 40억, 50억짜리 집을 살 수 있다. 그분들이 100분이다라고 하면은 100분이 살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집, 101채, 102채 이렇게 져주다 보면은 떨어지겠네. 안정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단편적인 금융 규제 정책만 가지고 집값을 안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강력한 규제만이 정답은 아니겠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서울 부동산 잡느라고 지역 시장까지 발이 묶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네. 반대로 반사 이익을 노리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어떤 게 맞을까요? 이것도 뭐 한쪽 얘기만 들을 수 없겠지만 네, 두 가지 현상이 다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그 서울 부동산 잡으려고 지역 부동산까지 더 죽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우선적으로 좀 지배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부산이나 대부분의 지방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년째 주택 가격이 하락이 되고 있고 또 미분양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그다음에 주택 거래량이 사상 최악의 최소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 즉 정상적인 시장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네. 이러한 것들이 정부가 새롭게 들어서면서 조금은 좀 정상적인 모습으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사실이었는데요. 네. 이러한 기대감에 걸맞는 규제 완화책이 나오기도 전에 지금 서울과 수도권에 강력한 규제 정책을 내놨죠. 이런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서울이든 지방이든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현 정부 차원에서는 그냥 방치하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조금 반등을 하겠지 좀 기대를 하는 순간인데 이런 대책이 나오다 보니까는 서울도 집값이 안 올라가? 그러면은 지방은 더 안 올라가겠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무주택자분들도 집 한 채를 안 사실 거고요. 네. 투자자들은 더 움츠리실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래서 서울도 지방도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규제 정책에 의해서 상당히 좀 움츠려들 가능성이 더 크고 흔히 지방은 뭐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상감 태웠다. 네. 그리고 서울의 강력한 포탄에 유탄이 떨어졌다. 유탄까지. 예. 이런 표현까지 쓰시면서 좀 시장의 침체를 걱정하신 분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다만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흔히 말하는 풍선 효과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네. 예. 한쪽 누르면. 예. 서울의 강력한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서울의 집을 못 사게 하면은 일부 투자자들이 지방으로 내려오실 텐데 그러면 지방 중에는 어디에 관심을 가질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우리 부산이 제2의 도시로서 서울 다음으로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겠나. 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정상적이지 않다. 이 지역 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그런데 부산에도 자꾸 초고층 아파트는 계속 짓고 있거든요. 네.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교수님? 예, 일단은 지금 우리 부산 지역에 이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의 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좋습니다. 왜 좋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네. 이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는 땅의 성격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용도 지역 중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용도 지역은 주거 지역, 그리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상행일을 하는 지역은 상업 지역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는 이 상업 지역에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업 지역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흔히 말하는 밀도, 이걸 용적률이라고 하는데 네. 이 용적률이 주거 지역에 비해서 2배에서 최고 3배 정도까지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특정 지역 보시면은 고층 아파트, 예를 들면 뭐 60층 아파트, 70층 아파트, 지금 뭐 100층 가까이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지역의 경우에 해당되는 상업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상업 지역의 경우에 아파트를 짓지 않더라도 빌딩을 짓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상업시설, 업무시설로 이용하려고 하는 빈도가 많기 때문에 상업시설에 건물을 짓더라도 아파트를 안 짓습니다. 네. 또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는 상업지역이 전체 면적 대비 우리 부산 지역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 지역의 경우는 상업지역도 다른 지역보다 비율이 많은 데다가 공사비를 많이 들여서 상업시설, 업무시설을 져놓더라도 그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에 들어올 사람들이 없는 거죠. 다만 아파트는 들어올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파트 살 사람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높게 짓는데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있고 또 아파트를 지으면 분양이 되니까는 상가시설, 업무시설 같은 것들을 넣는 것보다는 흔히 말하는 아파트를 넣자. 이게 흔히 말하는 주상복합 건물이라고 해서 네. 상업시설과 아파트가 들어간 지역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업무시설, 상업시설은 분양이 안 되고 필요로 하지도 않고 그런데 상업시설 말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의 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다 보니까는 아파트를 짓자. 그리고 아파트를 분양이 되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아니 오늘 서면에 갔다 왔는데 NC백화점 건물 자리 있었잖아요. 네. 거기도 다 허물고 주상복합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 이유가 들어보니까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짓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격에 해당되는 주거 지역이 아니라 네. 장사를 하시는 분들, 업무하시는 분들이 상행일을 하라고 정해놓은 상업지역이에요. 네. 근데 그 상업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는 아파트를 높게 많이 짓는 데다가 또 분양이 되니까는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서울처럼 업무시설 지어주고 상업시설 지어주면은 공실이 안 팔려 나가는데 생기겠군요. 아파트를 지니까 팔려 나가는 거죠. 아마 다른 지역도 일부 예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이렇게 상업 지역에 백화점이 허물고 백화점에다가 아파트가 들어서는 선례는 다른 지역, 특히 그러니까요. 서울 지역 같은 데서는 찾아보기가 힘들죠. 맞습니다. 오히려 막 상업시설 같은 데다가 더 많은 상행위를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의 개선이 있는 것들이 보통인데 우리 부산은 지금 각종 대형 마트도 지금 없어지고 맞아요. 주상복합이 올라가고 또 있던 백화점도 없어지고 주상복합이 올라가는. 그런데 문제는 네. 이러한 주상복합이 올라가서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면은 네. 누군가가 들어와서 살겠죠. 네. 그런데 이것이 부산 외지에서 들어와서 그분들이 사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부산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살 가능성이 있는 거다. 결국 지금 이렇게 초고층 아파트들이 올라가서 많은 분들이 분양을 받게 되면은 부산 어딘가에는 그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는 여건에 해당되는 집이 거기 만들어지면 다른 곳은 빈집이 생기는 곳이다. 그래서 이걸 아래층에서 빼서 위에다가 막는. 그래서 지금 상당수 초고층 아파트를 비롯해서 많은 아파트들이 공급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는 빈집이 많이 생긴다라는 그런 소리로서도 표현을 하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아까 NC백화점을 제가 예시로 들었는데 그 남구에 메가마트도 지금 다 허물고
또 주상복합이 들어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분양을 앞두고 있는 것들로 알려지고 있고 네. 일반 분양 아파트 중에서는 최고가 아파트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분양가가 지금 평당 수천만 원 이상을 할 것으로 아이고. 그 기대를 좀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 지금 부산시의 전체적인 주택 여건을 봤을 때 지금 아파트 선호도가 워낙 높은데 지금 아파트 중에서도 그 도심 인기 주거 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공급은 적은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많은 아파트를 져줘야 한다는 것들은 맞는데 이러한 것들이 주택을 필요로 하는 좀 특정 도심 지역에서만 국한이 돼야 되는데 조금 주거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에서도 아파트 공급이 과도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상당히 초고층으로 그 개발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려를 좀 하는 상황이고요. 네. 당분간 아파트에 대한 공급은 부산에서도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아파트 문제만큼이나 상가 공실 문제도 심각합니다. 걸어 다니다 보면 골목뿐만 아니라 도로변에도 문 닫은 상가들이 꽤 많이 보여요. 특히 네. 뭐 부산대, 서면 이제는 뭐 빈 공실로 된 상가들도 쉽게 볼 수 있거든요. 핵심 상권까지 붕괴되고 있는데 왜 자꾸 빈 점포가 늘어날까요? 해법이 있겠습니까? 예, 일단은 빈 점포가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가 이 소비를 할 젊은 계층이 네.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 학생이라든지 청장년층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고령화가 심해되면서 네. 이 소비를 할 수 있는 계층이 줄어드는 것들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쓸 돈도 없다. 지금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는 맞네. 이 가구당 소득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아이고, 또 맞네. 지역 총소득이라고 하는 것들도 줄어들다 보니까는 쓸 돈도 없는 거가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는 네. 소비에 대한 패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요? 직접 오프라인으로 매장에 가서 사 그렇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는 뭐 온라인 그리고 뭐 각종 배달 앱을 통한 주문 이러면서 개인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계층들의 소비 문화 패턴의 변화도 이 상가를 상당히 많이 위축시킨 이유다. 그래서 살 사람도 없고 살 돈도 없고 소비 패턴도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빈 점포가 많이 늘어나는 모습인데요. 아,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렇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 소상공인 분들 이 빈 상가가 생겼다는 것은 무엇인가 조금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셨는데 대부분의 임대로 남았다는 것은 그 사업에 실패하셨다는 것들이거든요. 네. 정말 가슴이 아픈 모습을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다니다 보면은 정말 빈점포가 많이 남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해법은 뭐가 해법은? 있을까? 결국은 뭐 원칙적인 얘기지만 우리 부산이 잘 먹고 살 수 있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끔 하는 것들이 가장 큰 해법이다. 무척 어렵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경제 체력을 무엇보다도 회복시켜야 된다. 경제 체력. 네. 그래서 좀 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좀 튼튼한 경제 체력, 좀 돈도 있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머물고 거주하는 것들을 좀 중장기로 만들어야 된다. 단기적으로는요. 네. 일단은 그 건물주 분들의 아하. 희생이 조금 있어야 된다. 희생. 그래서 임대료를 좀 대폭 낮춰서 그 좀 젊으신 소상공인 분들이 와서 마음껏 한번 그 상행위를 해서 성공시키려고 하는 것에 좀 도움을 주기 위한 차원에서는 착한 임대인 같은 그런 캠페인을 조금 더 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또 시에서도 각종 여러 가지 세제 그리고 금융 지원 같은 것들을 비롯해서 물질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도 좀 단기적으로 해야 된다. 이미 지금 부산시에서는 뭐 부산대를 비롯해서 몇몇 건대의 상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러한 특정 지역 전략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경제적 물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약하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한 그러한 경제적 물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고 또 착한 임대인 즉 건물주분들의 상생과 같은 그러한 노력들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제가 조금 더 속상했던 질문인데 3년 전에 교수님이 뵀을 때도 이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이 수도권 이 양극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때도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통령 공약집에는 이 지역 부동산 대책이 따로 담겨져 있지 않아서 좀 아쉬웠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수도권 예. 양극화. 일단은 그 이번 대통령 선거 기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는 네. 그 각 대통령 후보별로 그 부동산에 대한 공약이 좀 적게 나온 것들이 사실이고요. 또 지방과 관련된 부동산 공약은 더 적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부산 지역만 보더라도 정상적인 모습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3년 몇 개월째 집값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집값이 하락한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네. 무주택자분들 입장, 우리 부산 지역에도 전체 가구 중에 약 40%가 집이 없으신 분들인데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던 또 좋은 기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데 네. 이 집값이 서울도 떨어지고 우리 지역도 같이 떨어지게 되면은 집 한 채라도 갖고 계신 분들, 우리 부산 전체 가구의 60% 이상 되시는 분들인데, 야, 옛날에는 집 한 채, 뭐 서울이나 부산이나 뭐 똑같은 집 한 채였는데, 그리고 니도 집 한 채 5억, 나도 집 한 채 5억. 그러면 서울가에 있는 친구들 전혀 부러운 기색을 하지 않고 당당하게 부산에 거주하시면서 살아갔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야, 니 옛날 5억 갔던 집이 얼마라고? 한 20억쯤 가? 근데 우리 부산에 5억짜리 집 갖고 계시던 분들은 그대로 5억 내지는 오히려 떨어진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과 우리 부산 지역에 제가 최근에 우리 동아대학교 교수진과 이 조사를 해봤는데 네. 과거 10년 전에는 서울 평균적인 아파트 가격과 우리 부산 지역의 평균적인 아파트 가격이 2배 조금 넘었었는데 10년 지난 지금은 3.5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는 서울에 집 갖고 계신 친구와 부산에 집 갖고 계신 친구가 얘기하다 보면은 10년 사이에 재산이 3배 이상 벌어난 거예요. 와. 집 한 채만 가지고. 집만 갖고 차이가 난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어떠한 노동에 대한 그 돈을 받은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집에 대한 가치만 3배 이상 차이 났다. 그렇죠. 그래서 자산적 가치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히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컸다. 와, 3배 이상 되는 줄 몰랐네요. 3.5배까지 난 걸로 와, 지금 최근 조사가 그렇구나. 됐고요. 또 이것도 평균인데 안타깝지만 주거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지역의 경우는 이 차이보다 더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과 우리 지방 지역의 격차가 최근 들어서 더 많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7월부터는 3단계 DSR 규제가 시행이 됩니다.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지는데 부산 건설 경기, 지역 경제 전반 침체로 번질 가능성은 없을지 여쭤보고 싶고요. 지역마다 상황이 다른데 일괄 규제로 대응한다는 게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부산 지역의 건설 경기, 주택 경기가 뭐 최악의 상태입니다. 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최소한 주택 가격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집을 사고 싶으신 분이 집을 사도 되겠다라는 가격 측면에서의 안정적인 모습이 나타나야 하고요. 또 집을 한 채 갖고 계셨다 하더라도 이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 가려고 했을 때에 내 집이 팔릴 정도의 정상적인 거래, 그리고 건설 회사 분들께서 새 아파트를 좀 지어서 좀 지역에도 경제도 좀 활성화시키고 또 회사의 이익도 가져가자라고 느끼신 분이 이 정도의 위치에 이렇게 이 정도의 적정한 가격으로 분양을 하게 되면은 집이 팔려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하는 모습들, 네. 이러한 것들이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모습이 어디에도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 우리 지금 부산 지역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지금 서울 수도권의 주택 가격 상승을 그냥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바라만 봐 있던 상황인데 여기다가 규제책이 좀 더 나오면서 우리 지역까지 이러한 것들이 더 번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당분간 이 건설 경기나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좀 그 침체기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좀 지방에 대한 배려가 좀 적었다라는 이야기들은 과거부터 많이 말씀을 했고 네. 저도 말씀을 또 방송에도 많이 드렸던 이야기들인데 이러한 것들이 서울과 지방을 좀 달리 보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은 가격이 올라가니까 규제책이 나왔고 그럼 가격이 떨어진 지역은
이 비정상적인 모습을 정상적인 모습으로 바꿔주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러한 것들이 좀처럼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이죠. 그게 좀 아쉬운 포인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 규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은 예. 집값 상승을 억제하겠다라는 것들로 보여지는데 네. 이제 좀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는 지방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 서울이 가격이 올라가서 어렵다라고 하면은 지방은 거래가 안 되고 비정상적인 모습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부 당국자가 좀 이해해서 그에 걸맞는 대책이 좀 빨리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대통령은 꾸준히 코스피 5천 시대를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투자처를 다변화하는 전략인데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일단은 지금 이 코스피가 5천 시대를 표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주식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것들은 저는 뭐 주식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긴 하지만 네. 경제 여건이 상당히 좋아진다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했지만 주식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들은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진다. 즉 경제 체력이 좋아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경제 체력이 좋아진다는 것은 부동산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주식값이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주식값이 올라간다. 이런 반비례적인 모습을 띄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고요. 그래요? 동반해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식 가격이 다소 부동산 가격보다는 선행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네.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 그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띄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주식 가격이 좀 안정되고 상승 기조를 탄다는 것들은 부동산 시장의 우리 지역 입장에서는 주택 가격 상승에도 좀 영향을 주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부동산 불패 신화는 끝났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또다시 몇 년 만에 듣는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예. 이 부동산 불패 신화라고 하는 것은 예. 제가 그 서울에 있는 부동산학과를 다니면서 네. 거의 이제 학교 나온 지 40년 가까이 졸업을 했는데 그 1980년대에 이 부동산 불패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불패 신화는 끝났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야기를 들어봤던 적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4년도에 뭐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데 8월 31일 날 발표한 831 대책에 의해서 모 국무총리가 방송에 나와서 이제 부동산은 끝났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또 몇 년 전에도 한번 들어봤었고 네. 또 최근 들어서 또 나왔어요. 또 들어봤습니다. 네. 안 끝나네요. 예. 이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과거나 또는 지금 그리고 다른 나라의 선진국 예에 봤을 때 그 전체는 아니지만 가격이 올라갈 만한 여건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상당히 가격이 회복되고 올라간 모습을 봐왔고요. 부동산 불패 신화가 완전히 꺼졌다라고 해서 폭망했다라고 하는 일본도 네. 지금 부동산 가격이 다시 회복되는 지역이 아주 극소수에서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불패에 대한 것들보다는 가격이 올라가는 것, 그다음에 정체되는 것, 그다음에 매우 떨어지는 것 이렇게 세 가지 모습을 띈다라고 봤을 때 올라가는 것에 봤을 때는 불패 신화가 안 끝나는 것이고요. 떨어지는 상당수의 지역에 봤을 때는 부동산 불패 신화는 끝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정부가 목표로 하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 여기서 말하는 안정의 적정선은 어디쯤이라고 보시는지, 그에 걸맞는 정책 수단은 뭐가 있을까요? 예, 앞서도 우리 부산 지역을 비롯한 상당수의 지방 지역이 비정상적인 시장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비정상적인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을 띠는 것이 결국 안정이 아니겠는가. 즉 앞서 말씀드렸는데 내가 집을 팔고 싶을 때 팔고 이사 가고 싶을 때 이사 가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고 또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돈도 벌고 사회에 기여도 하는 그리고 경제 부흥에도 일조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호가 장기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이 결국 안정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의 이에 걸맞는 정책들은 뭐
다양한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바닥을 다진다는 차원에서 네. 인구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에서부터 조금 다시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우리 부산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모여들고 돈이 있는 그런 경제 기반이 만들어주는 정책들이 제일 필요하다. 그래서 꼭 부동산 문제를 부동산에서만 찾을 때는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예. 경제 전반에 대한 그리고 인구 측면에서의 대책서부터 수립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근본적인 문제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아대 부동산 대학원장 강정규 교수님과 함께했는데요. 교수님 종종 이렇게 초대해서 부동산 정책 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